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 봄을 찾아 떠난 남자입니다. 봄을 찾아 떠난 남자는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 남자는 좁다란 산길을 따라 남쪽을 향해 걸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파른 암벽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그 위로 짙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공중에서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맴돌았다. 남자의 상념 속에서는 제빵사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다. 공중의 왕이로구나. 남자는 늠름하게 날개를 펼친 독수리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고개를 빳빳이 세운 독수리는 그 길고 넓은 날개로 우아하고도 가볍게 날았다. 남자는 자신도 저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대단한 장관이다. 완전히 펼친 두 날개의 길이는 좋게 2미터는 될 것 같았다. 독수리는 저 날개로 부드럽게 날아올라 산과 강을 굽어보며 자유자재로 누비는구나. 경탄을 자아내는 비행 솜씨로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하늘 꼭대기까지 산뜻하게 날아오르나 싶더니 이내 몸을 틀며 인상적인 곡선 비행을 하다가 돌연 쏜살같이 낙하한다. 나도 추락하지 않고 낙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자는 생각했다. 자연스레 지금껏 살며 겪은 추락의 경험이 떠올랐다. 남자는 한껏 매료되어 장관을 즐겼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돌연 남자는 독수리의 낙하비행으로 자신이 과거를 벗어던지고 새롭고 신선한 자신을 회복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 점 후회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자신을. 급전직하하던 독수리는 다시 멋들어지게 선회하며 자세를 바로잡더니 위로 날아올랐다. 남자는 허공에서 춤을 추는 깃털들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한때 그를 괴롭혔던 모든 경험이 깃털이 되어 자신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는 자신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하늘을 응시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깃털들. 그때 남자는 보았다. 저것은 봄의 새다. 그 먼 길을 걸으며 찾았던 새가 드디어 그의 눈앞에 자태를 드러냈다. 신비의 새는 독수리의 비행 궤도를 따르며 그 바람을 이용해 위로 날아올랐다. 새의 날개가 산의 정상을 스쳤는가 싶자 도처에서 시클라멘이 싹트기 시작했다. 절벽 틈새에서 피어난 꽃봉오리는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떨어지며 꽃잎이 펼쳐졌다. 분홍색과 빨간색과 담자색으로 이뤄진 꽃잎 양탄자가 계곡을 장식했다. 색의 눈부신 향연이다. 감탄한 남자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 인생이 완전히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니리라. 세상 일은 겉보기처럼 뒤틀려 암담하지만은 않으리라. 간절히 찾아왔던 것을 마침내 발견할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때 새가 남자를 향해 곧장 날아왔다. 손에 알을 들고 있던 남자는 팔을 뻗어 손을 펼치며 알을 새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새는 알을 받지 않았다. 새는 다시 높이 날아오르며 암벽 뒤로 사라졌다. 새와 함께 꽃잎 양탄자도.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독수리가 여전히 맴을 돈다. 남자는 제빵사 아버지의 충고가 떠올랐다. 관점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 분명 자신의 세상도 바뀌리라. 남자는 알을 관찰했다. 이제 남자는 진실을 감당할 각오가 섰다.
남자는 조용히 알을 뺨에 댔다. 그런 다음 단호하게 한 손으로 알을 쥐고 다른 손으로 껍데기를 벗기기 시작했다. 온전히 집중한 채 껍데기를 벗겨나갔다. 부스러기가 떨어져 내렸다. 돌연 안에서 무엇인가 반짝였다. 이게 뭘까? 남자는 신중하게 손가락으로 빛나는 것을 쓰다듬었다. 무슨 얇은 막처럼 느껴진다. 가볍게 잡아당기자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남자는 종이를 보고 다시 껍데기를 보았다. 아래는 오로지 작은 백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남자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텅 빈 백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21.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가 결국 상당히 더웠다. 남자는 외투를 벗어 가죽 배낭에 넣었다. 왜 알 속에서 나온 빈 쪽지를 버리지 않았는지 자신도 몰랐다. 다채로운 색채가 풍성한 풍경이 이어진다. 나뭇잎들은 마치 손가락으로 물감을 찍어 바른 것처럼 알록달록한 반점을 자랑한다. 봄은 아니다. 아니, 봄일 수 없다. 그렇다고 여름도 아니다. 바람이 휙 불어오자 가을 향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다. 가파른 길을 따라가 보니 포도밭이 나왔다.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다. 남자는 허리를 숙이고 포도나무 하나를 살피고는 한 송이 땄다. 잠시 뒤 남자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 길가에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는 마치 누구와 대화를 나누듯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걸까? 분명 할머니는 혼자인데. 남자는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앉으시구려. 이렇게 대답하던 할머니는 돌연 소리를 버럭 지른다. 잠깐, 내 남편 위에 앉으면 안 되지. 예, 남편요? 어디 계신데요? 이런 젊은 양반이 눈이 멀었나. 어디긴 어디야, 여기지. 이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자신의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얘기 좀 해보시구려. 어째 좀 우습기도 한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한 남자는 할머니의 말을 존중해 왼편에 앉았다. 남편과 나는 잠시 좀 쉬어야 한다오. 우리는 더는 젊지 않거든. 게다가 늦여름의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네. 알겠습니다. 남자는 이렇게만 말하고는 침묵했다. 아시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고 있다오. 우리는 같은 거리에 늘 새로운 길을 고르죠. 산책로로 늘 새로운 길을 고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실 거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믿었는데 산책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은 참 대단하다오. 거리의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매일 새로운 길을 고르면 하루가 전혀 달라진다오, 젊은 양반. 흥미롭군요. 그런데 남편분은? 내 남편이 어쨌다는 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남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느끼시오? 할머니가 물었다. 물론이죠. 그것 봐요.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이 무척 온화해 보였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느끼자누.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꼈다. 그리고 부부는 걸어갔다. 22.
남자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산등성이를 넘어 사라졌다. 남자는 아래서 발견한 종이를 바지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이 종이도 바람과 같은 것이 아닐까?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종이는 정말 백지일까? 혹시 거기 담긴 메시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남자는 다시 종이를 말아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 생겼다. 남자는 벤치에 앉아 기억나는 한 정확하게 지금껏 걸어온 길을 메모장에 그렸다. 그때 어떤 늑수그레한 농부가 포도밭 기슭에 나타났다. 농부가 등에 진 지게에는 가수악한 포도송이가 가득 들어있는 광주리가 놓여 있었다. 농부는 포도를 포도밭 아래 세워두었던 커다란 통에 쏟아부었다. 농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반짝였다. 농부는 검은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길게 자라 덥수룩했으며 매부리 코에 광대뼈가 각져서 강한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도 햇볕에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이다. 휴, 농부는 한숨을 토해냈다. 오늘 덥네. 이 계절치고는 너무 더워. 가을에 이런 기온이라니. 남자는 메모장을 덮었다. 나는 정말이지 가을로 온 것이로구나.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실제로 계절을 거꾸로 거슬러 온 모양이다. 좋았어. 이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곧 새와 봄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징조야. 남자는 다시금 중얼거렸다. 뭐라고 하시는 거요? 농부는 지게를 풀어 통 옆에 세워놓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혼잣말을 한 겁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농부는 통 안에 손을 넣더니 포도를 한 움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가수악한 포도요. 맛보시겠소? 기꺼이. 남자는 이렇게 화답하며 손을 내밀었다. 두 남자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함께 포도를 먹었다.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소?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닌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알거든요. 농부가 물었다. 아, 저요? 저는 어떤 독특한 새를 따라왔습니다. 그 새가 있는 곳은 어디나 봄이죠. 봄? 봄이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땅을 뒤덮은 다음에는 봄이 오게 마련이잖소. 봄은 기다리면 절로 오는데 저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봄은 오지 않더군요. 봄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해야만 함을 깨달았죠. 제 인생은 제 손으로 꾸려가야 한다는 뜻이죠.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할지라도. 파격적인 새 출발? 너무 늦지만 않았다면요. 이 포도와 마찬가지죠. 언덕의 포도밭에 있을 때는 빛깔이 찬란했지만 이제는 끝났잖아요. 남자는 포도 하나를 입에 넣었다. 살아있는 한 너무 늦은 것은 없다오. 포도를 자세히 보시오. 포도의 수확이 포도의 죽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변화일 뿐이라오. 어떤 상태에서 아직 있지 않았던 다른 상태로의 바뀜이랄까? 와인은 본래 상태의 변화이지 끝이 아니라오. 그리고 건포도도 포도의 죽음은 아니죠. 농부가 말했다. 제가 먹어버리면 포도는 죽잖아요. 아니요. 당신이 씨를 다시 배설하면 씨는
비옥한 토양과 만나 다시 싹을 틔운다오. 그렇게 자란 싹은 나무가 되고 또 담스러운 포도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죠. 어쨌거나 가을의 시작이 여름의 죽음은 아니라오. 그냥 가을의 출발일 뿐이라오. 오로지 상태가 변한 거죠. 변화한 상태에서도 많은 것이 가능하다오. 아마도 당신이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다른 것일게요. 말을 마친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행운을 빌어주며 통을 지고 집으로 갔다. 23. 농부의 말은 남자의 귀에 오랜 여운을 남겼다. 끝이란 없다. 모든 것은 계속된다. 모든 것은 오로지 상태의 변화일 뿐이다. 남자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나이 먹은 떡갈나무의 가지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가을에 늙은 떡갈나무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남자는 계절을 생각하며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변하고 물이 들어 마침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그려내고 떨어지는 이치를 새겨보았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끝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전 모습의 변화일 뿐이다. 이전 것이 아직 잊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 바뀌는 변화를 남자는 생각했다. 가을의 잎이 녹색을 빨갛고 노란 단풍색으로 바꾸듯 우리는 늙어가며 환상을 경험과 맞바꾼다. 인생의 가을은 반드시 우리 꿈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것으로 그만큼 더 풍요로워짐을 뜻할 수도 있다. 더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가능성에 자리를 내어준다. 변화는 상실이 아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24. 남자는 작은 도시에 이르렀다. 그곳의 장터에서 캔버스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남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녀를 관찰했다. 이내 정장을 반듯하게 갖춰 입은 어떤 신사가 소녀의 어깨 너머로 구경을 하는 것이 보였다. 신사는 소녀의 집중을 깨트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림 그리게 내버려 두세요, 아빠. 소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뭘 그리니? 도시의 성벽과 너도밤나무와 장터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는 것은 성벽도 너도밤나무도 장터도 아닌데? 저는 제가 보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붓을 팔레트 위에서 놀렸다. 아버지는 다시금 그림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나는 하나도 알아볼 수 없는걸? 아빠는 아빠 눈으로 보니까 저는 제 눈으로 봐요. 소녀는 이렇게 대답하며 계속 그렸다. 아버지는 팔로 뒷짐을 지고 장터를 몇 걸음 돌아보다가 다시 딸에게 다가갔다. 내가 어제 그린 것이 더 아름다워. 아빠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게 곧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다만 아빠가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한다는 뜻일 뿐이에요. 아빠가 어제 본 그림을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 그림의 어떤 것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아빠의 평가는 그림이 아니라 아빠 마음을 말해줄 뿐이죠. 소녀는 이렇게 종알거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너도밤나무라고?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녹색 반점을 가리켰다. 예. 하지만 이걸 너도밤나무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맞지 않아. 나무는 훨씬 더 커서
성벽위로 훌쩍 솟았는걸. 가만히 있어보자. 이 잿빛 반점은 이게 성벽이라고?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성벽을 따라 핀 꽃들을 너도밤나무만큼 크게 그렸니? 제가 너도밤나무를 강조하면 다른 아름다운 모든 것은 배경으로 밀려나잖아요. 이 꽃들도 마찬가지죠. 소녀는 이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맞다. 장면을 열중해서 지켜보던 남자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실제로는 정경도 배경도 없다. 우리는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것을 정경에 가져다 놓고 이 시점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다른 모든 것은 배경으로 내몰지. 의미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평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평가는 관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비교는 사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할 뿐이다. 비교와 평가를 하면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우리의 평가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것은 그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25. 남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에 담아두고 싶었다. 붓을 쓰는 경쾌한 손놀림과 어린 나이를 무색해하는 지혜로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시선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남자는 사물을 보는 자신의 시야가 좁아질 때마다 소녀를 떠올리며 그 지혜를 새기고 싶었다. 이 소녀야말로 인생의 5가지 아로마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소녀는 사물의 본질을 읽어내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방어할 줄도 알 정도로 지혜롭고 용감하다. 밝게 빛나는 소녀의 얼굴을 남자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소녀의 솜털처럼 가녀린 미소가 남자의 가슴을 아릿하게 물들인다. 깃털에 매달려 그 가벼움으로 멀리 날아가는 민들레 꽃씨와도 같은 미소다. 남자는 인생 또는 죽음의 의미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남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머릿속에서 영화의 장면처럼 이어지는 과거의 모습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남자는 돌연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세계를 신선하게 바라보았다. 다시금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던 농부의 말이 떠올랐다. 그저 생명은 다른 상태로 넘어갈 뿐이다. 바람에 날려 그 흰 깃털로 멀리까지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은 민들레의 죽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전파이지 않은가. 얼마 뒤 남자는 도시의 서쪽과 동쪽을 이어주는 다리에 도착했다. 다리 위에서 남자는 출렁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허리를 숙여 길가에서 돌멩이 몇 개를 집은 남자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돌멩이를 차례로 물속으로 던졌다. 돌멩이가 일으킨 은빛 파장이 번져나가며 서로 맞물렸다. 남자는 아버지와 함께 나들이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그때가 아버지와 함께 보낸 마지막 여름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아들을 아주 친한 친구처럼 살갑게 대했다. 아직 어렸던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아버지와 아들은 강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각이 날카롭게 진 돌멩이 하나를 주었다. 아들아, 이 돌을 강물에 던진다고 상상해보렴. 돌은 강과 함께 흐르며 강바닥에 다른 돌들과 부딪히며 갈릴 거야. 그래서 이 날카로운 각이 점차 무뎌질 거다. 내가 몇 킬로미터를 따라 내려가 강에서 이 돌을 찾으려 하면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둥근 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물살을 따라 함께 흐르며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모두 똑같아 보이는 둥근 자갈이 되어 있겠지. 내 멋진 돌이 오래 쓸려 내려갈수록 그만큼 더 자갈은 다른 돌과 다를 바가 없어질 거야. 똑같은 모양으로 서로 바꿔도 상관없는 지루한 자갈. 다른 모든 것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해 똑같고 지루한 자갈이 될지, 아니면 자기만의 유일한 개성을 키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각이 져서 독특해 보이는 이 돌멩이를 잘 간직해두고 내 말을 잘 새겨보렴. 남자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버지도 인생의 아로마를 알았던 것이 틀림없구나. 아마도 아버지는 이 세상과 작별한 것이 아니리라. 아버지는 나에게 민들레 씨앗과 마찬가지로 계속 생명을 이어갈 힘을 물려주셨다. 26. 아버지의 돌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집 정원의 한쪽 구석에서 돌은 그 독특한 모습을 그대로 자랑하고 있다. 다리를 건너자 불을 밝힌 여관이 보였다. 남자는 그곳에 들어가 빈방이 있는지 물었다. 도시가 마음에 들어 이번에는 오래 머무르고 싶다. 서두른다고 해서 더 빨리 봄을 찾는 것은 아닐 테니까. 여관 주인은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로 대머리의 얼굴은 어린애처럼 순해 보였다. 주인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방 열쇠를 남자에게 건넸다. 강 전망이 좋은 방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 남자는 감사를 표하고는 열쇠를 받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긴 복도를 따라 방을 찾아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를 깐 바닥이 삐걱거린다. 남자는 열쇠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널찍했고 편안해 보였으며 작은 베란다도 있었다. 베란다에 나가보니 강의 시원한 전망이 펼쳐진다. 피곤한 남자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나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 꿈에 맞는 모습의 길을 찾아낼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조화를 찾을 거야. 그러자면 몸의 아주 작은 심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느낄 줄 알아야만 해. 이것만 성공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 남자는 온몸의 숨결이 고르고 침착하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나 자신의 가치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왔어. 무엇을 하든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식의 주변의 평가에 매달렸어. 날개를 접고 인생을 살아왔다고나 할까? 남자는 눈을 뜨고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자연은 봄이면 깨어나 여름이면 성숙하지.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야. 가을이면 다시 호흡을 추스르고 겨울이면 온전히 잠들지. 누가 마음에 들어 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게 자연의 정해진 이치니까. 지는 해의 빛이 강물에 반사되며 방 천장에 곱게 떨리는 물결 무늬를 만들었다. 남자는 이 물결 무늬를 지켜보며 상념의 강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맡겼다. 잠시 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남자는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다. 길가에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오리나무와 물풀의 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특히 큰 물풀의 나무 아래 벤치가 있다. 저무는 하루의 햇살이 잎들 사이를 비집고 바닥에 따뜻한 빛을 비춘다.
남자는 나무 벤치를 지켜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청록색의 벤치다. 남자는 흘러가는 강물을 지켜보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물처럼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흐르며 주변을 알아보고 아주 작은 틈새까지 채우면서 계속 변화하는 모습으로 생명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강을 닮아야 한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는 금빛 가루가 담긴 주머니를 꺼내 그 가루를 약간 강물 위에 뿌렸다. 석양빛을 받은 고운 금가루비가 강 위로 내렸다. 27. 새날이 밝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이 작은 도시에 머무를까? 머무른다는 생각만으로도 편안해진다. 남자는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이대로 무턱대고 걷는 것이야말로 당첨될 확률이 희박한 줄 알면서도 허망하게 기대하는 복권과 같지 않을까? 지금껏 행운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남자는 강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떤 것이 좋은 인생인지 하는 이야기. 그 본질의 아주 섬세한 구석까지 남김없이 채우면서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채 부담스러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강물의 흐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이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물과 같았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했다. 저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맞춤한 자리를 가졌다.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꼭 맞는 자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자신도 이곳에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그냥 계속 새를 찾아 떠나야 할까? 아니다. 오랫동안 남자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덕이며 걷기만 했다. 마치 고양이가 반쯤 죽은 쥐를 집어삼키기 전에 가지고 놀듯 운명은 남자를 가지고 희롱했다. 그는 아직 편안하고 맑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남자는 인생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해왔다. 이제 고향을 찾은 것처럼 마음에 약간의 평온함이 깃든다. 이제 중요한 일은 무엇이 남자의 영혼에게 안정을 되찾아 주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무엇을 내려놓았기에 다시 평화를 맛보게 된 걸까?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그에게 맞는 특별한 곳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깨닫는다면 바로 그 장소를 찾아낼 수 있다. 남자는 베란다로 나가 강을 바라보았다. 물살은 거침없이 흘러간다. 강은 흐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28. 남자는 옷을 챙겨 입고 짐을 꾸린 다음 복도를 통해 여관 식당으로 갔다. 남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참나무 마룻바닥이 삐걱거린다. 남자는 이 소리가 좋았다. 식당 벽도 나무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얗게 칠한 나무로. 고풍스러운 돌장식이 있는 곳만 빼고는. 그곳은 벽난로다. 식탁 의자에는 붉은 벨벳을 씌운 쿠션이 놓여 있다. 주인이 바람처럼 달려오며 상냥하게 남자를 맞아준다. 앉으세요. 남자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와 주인 말고 식당에는 노인 한 명만 앉아 있었다. 노인의 은빛 머릿결은 누에고치에서 갓 자아낸 명주실처럼 곱고 얼굴은 수염으로 거의 뒤덮여 있었다. 우물처럼 깊은 눈에서 눈동자는 흑옥처럼 빛난다. 노인은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의 빈 의자를 가리켰다. 남자는 노인의 식탁으로 가서 악수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다. 자, 앉으시구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다시금 빈 의자를 가리켰다. 남자는 감사하며 의자에 앉았다. 먼 여행을 하시오. 노인이 물었다. 그야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때로는 끝이 없을 것만 같고 또 때로는 그저 찰나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시오? 제가 가려는 곳은. 남자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심연과도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노인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보았다. 봄이 있는 곳으로 가려 합니다. 예, 봄이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아시오? 저는 주변을 주목하며 봄 기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구려. 귀중한 인생 시간을 낭비해서야 쓰겠소. 낭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귀중한 인생을 갈망하기 때문이죠. 주의력을 키우려 노력할 뿐입니다. 그건 좋구려. 노인은 환하게 웃고는 말을 이었다. 인생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는 허튼 일에 매달려 쓸모없는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바닥 모를 무의미함에 빠져 헤매거나 산만함 속에서 자신을 잃을 뿐이죠. 진짜 인생이 아니라 시간 낭비라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헛되이 다루지 말아야 하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소홀히 하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만 매달려 왔죠. 그러나 새 한 마리가 경직된 저를 일깨웠습니다. 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소. 나도 예전에 그런 새를 만난 적이 있다오. 어르신도요? 누구나 그런 새를 한 마리 갖고 있지 않소. 다만 찾아내야만 하죠. 어르신은 어디 가면 제가 새를 찾을 수 있을지 아시나요? 새는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오. 어르신은 어디서 새와 마주치셨나요? 어느 날 내 창틀에 앉아 있더군. 그럼 그때가 봄이었나요? 아니, 가을이었소. 그러나 제가 말한 새는 봄을 가져왔습니다. 내 새는 매일 금화 24개가 담긴 주머니를 가져다 주었소. 금화 24개요? 처음에는 놀라서 금화를 쓰기 주저했소. 인생이라는 시간과 달리 재산은 쓰지 않고 모아야 좋다고 여겼으니까. 그러나 새가 매일 금화 24개를 장턱에 가져다 놓는 걸 보고 이 금은 모을 것이 아니라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오. 그래서 나는 매일 이 금화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소. 금을 쓰지 않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니까. 그러고요. 마침내 깨닫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새는 더는 오지 않더군. 예, 새가 더는 오지 않았다고요? 작별 인사도 없이 아무 소식도 없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오. 저런 불행한 일이. 다행이었소.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처음에는 속상했다오. 아무 예고도 없이 금화가 더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대신 새는 나에게 다른 것,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선물했다오. 무엇을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색함은 자신의 인생을 아낄 때에만 고결하다오. 금화가 갑자기 말라버리듯 우리의 인생의 끝도 아무 예고가 없이 불현듯 찾아온다오. 새가 선물한 금화 24개처럼 우리는 모두 매일 24시간을 선물 받는다오. 이 시간을 우리는 의미 있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인생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쓰지 못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진다오. 내가 금을 모으지 않았듯 우리의 인생 시간은 나중을 위해 저축해 둘 수 없소. 매일 우리 인생의 일부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 그리고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오. 남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대가 과거를 알듯 미래도 정확히 안다면 시간이라는 이 귀중한 보물을 어떻게 다루겠소? 시간을 얼마나 아끼겠소? 미래를 정확히 안다면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소. 미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소중하게 나누고 이용하려면 인생을 바라보는 경외심과 주의력이 필요하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은 현재로군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은 과거이고요. 그리고 내 앞에 불확실하게 놓인 유일한 것은 미래로군요. 바로 그렇다오. 우리는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만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소. 이렇게 창조한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요. 그리고 이 의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과거가 된다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면 남는 것은 죽은 미래와 죽은 과거뿐이라오. 오늘 많은 것을 이룩하는 사람은 내일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오. 그러니 그대도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를 주목하시오. 노인은 음발을 쓸어 넘겼다. 식당 안은 아주 조용했다. 나무의 따뜻한 향기가 허공에 퍼지며 차가운 돌의 냄새와 섞였다. 노인의 이야기에 빠져 있느라 남자는 주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온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허, 커피가 식는구려. 노인이 말했다. 남자는 상념에서 깨어나려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잔을 잡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 새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노인은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거야 나는 모른다오. 그걸 알아내야 하는 사람은 오로지 그대뿐이라오. 말을 마친 노인은 모자를 들어 머리에 쓴 다음 모자를 들어 올리지 않은 채 남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러고는 식당을 나갔다.